안녕하십니까. 손경순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웰다잉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진행을 할 거는 이 5가지의 단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버킷리스트, 왜 죽음을 기억하는가, 병원과 가족의 딜레마, 그 다음 웰다잉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 다음에 정리하는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영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걸 혹시 보셨을 거예요. 꽤 오래 몇 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한동안 유행을 했고 지금도 그것을 실천하느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왜 웰다잉법하고 관련이 되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알고 보면 올해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버킷리스트로 내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20가지 중에서 제2위에 바로 웰다잉을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2위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왜 웰다잉에 대해서 실천을 하겠다라고 했을까? 이분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은 얼리어답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2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봐가면서 지금 왜 서울 50플러스에서는 웰다잉을 2위를 잡았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그리고는 버킷리스트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덤 하니까 겁이 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죽음을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뿐이 아니죠. 모든 생명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융은 그랬죠. 죽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산다. 그 얘기는 거꾸로 죽지 않기 위해서 산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까르페 디엠이니 메멘토 모리니 뭐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전 과정이다. 이런 격언들을 남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킷리스트 아마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장면 정리한 거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인 카터는 아주 평범한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루아 커피를 즐겨 마시는 아주 큰 재벌의 CEO예요. 그분들이 암으로 인해서 같은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같은 방에 있는 거를 콜은 싫어해요. 이거 볼륨이 조금 약한가요? 조금 올려볼까요?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더 낮아지네요. 이게 볼륨이 어디로 가나? 예. 이게 볼륨이 낮아져서 올리려고 하는데 되나요? 예, 조금 올려주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기암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을 때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서로가 불쌍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죠. 죽음을 6개월 앞둔 두 사람의 만남.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6 months.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콜은 버킷리스트를 썼던 거를 버려버리는 걸 보면서 주워갖고 우리도 그걸 해보자 라고 해갖고는 버킷리스트를 실행을 하러 떠나는 거예요. 콜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이거 그러면서 이 콜은 자기 딸하고 사이가 어색해진 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카터는 부인이 이거를 치료하다 말고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랬을 때 부인을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킷리스트를 10가지를 다 지워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는 아주 멋진 경치가 있는 곳에서 묻히고 싶다 이랬을 때 그 콜이 카터를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유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산에다가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영화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도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버킷리스트가 많이 있죠? 요새는 이거 거의 다 몇 번씩은 써봤을 거예요. 쓰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 지워나가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글이다 라고 얘기해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버킷이 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동이에요. 근데 옆에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서양에서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쪽에 우리도 보면은 그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을 이렇게 매서 행잉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매달려 갖고 삶을 마감하는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동이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양동이를 걷어차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양동이에 올라섰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죽어버리면 될래나? 뭐 소크라테스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그 옆 사람한테 누구한테 뭐 닭 한 마리를 내가 그냥 먹었는데 그 닭값 좀 갚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올라서서 죽기 직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어 나간 것,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 버킷은 우리가 옛날에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바켓스라고 하던 그 표현이죠. 양동이를 엎어놓고 거기서 걷어차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정리한 것, 그것이 버킷리스트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이 버킷리스트 영화 속에서도 이 카터하고 콜이 같이 있을 때 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때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교수님께서 우리한테 버킷리스트를 써봐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루면은 너의 삶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걸 무시하고 살았다. 그런데 바로 요 속에서 6개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서 노란 종이가 구깃구깃해진 걸
버린 거를 이 콜이 집은 거예요. 사실 카토가 하고 싶었던 걸 적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렇게 지어나가던 거 보셨죠? 그래서 그걸 주우면서 아, 이 카토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이걸 해보자 우리 둘이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 돈 다 대마. 그러고는 떠나게 되는 것이 이 영화거든요. 아주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거기에서 나온 10가지의 버킷리스트가 돼요. 장엄한 광경보기부터 시작해서 몸에다가 문신도 한번 해보고 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걸 다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장면 중에 장엄한 장면인 그 피라미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죽어서 가면은 그곳에서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카터가 콜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가? 과연 너의 삶의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다라고 느낄 것인가? 한번 그걸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끝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이 버킷리스트가 나왔다는 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지 못했던 일. 바로 그런 것을 찾고 있는데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잘 죽어라, 잘 자살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그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웰다잉이에요. 그래서 웰다잉은 좋은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웰다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 속에서 이 콜은 카트에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산에 가서 마지막 그 재를 뿌리는 거 거기까지로 끝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왜 버킷리스트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걸 만들게 됐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는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데 나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왜 기억하는가? 왜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가? 그런데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을 써보셨나요? 이게 라틴어예요.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이 죽음을 기억하라예요. 지금 그 설명은 조금 후회하고 먼저 우리가 왜 웰다잉인가라고 했을 때 웰다잉은 어법으로는 맞지가 않고 다잉 웰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웰빙이라고 보통 그 좋은 음식, 식재료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걸 웰빙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웰다잉이라고 써서 그 용어가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웰다잉이라는 그 말 자체는 그 어원이나 어법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왜 오복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복 중에는 잘 죽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흉하지 않게 죽는 것. 사실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요. 이 생을 뜨고 있는데 그 죽음의 질이나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능하면은 그거를 흉하지 않게 잘 죽고 싶어지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석학들은 그들은 이미 메멘토 모리, 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왜 젊은이들을 유혹한다고 해갖고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을 해갖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돈을 모아서 감옥 그 지키는 사람한테 돈을 매겼어요. 돈을 주고서 언제든 나오면 되니까 나오십시오, 선생님. 그랬는데 이분은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다. 비겁한 삶보다는 나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고 나의 신념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죽어서 지금 다른 사람들 옛날에 있었던 그 많은 성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노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분의 그 소크라테스의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행복론을 만들죠. 그 행복론에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지껏 없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행복론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완성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행복론은 잘 살아야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죽음을, 비겁한 죽음이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행복론을 완성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르고 웰다잉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명연설이 많이 돌고 있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6살 때 우연히 읽은 책에서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뜻깊은 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뜻있는 것인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또는 좋게 만들어가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내일 죽을 사람 같이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좀 전에 얘기한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 로마가 아주 오랫동안 유럽을 다 아시아까지 넘어올 뻔했죠. 그 이스라엘까지도 다 차지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승전을 하고 돌아온 그 장군이 마차에서 모두가 나서서 이제 막 환영식을 할 때 그때 뒤에 노예들이 이렇게 합창단이 늘 같이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떠들고 그 승전한 장군한테 외쳤던 것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 디엠은 조금 귀에 익죠. 그 시인의 사회? 옛날에 어느 그 대학 입시에 찌들려 사는 명문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왔는데 애들이 너무나 공부 때문에 황폐해져 가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해라. 현재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해라. 너무 미래만 생각하면서 너희를 죽이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을 자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 선생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사람이 메멘토 모리도 얘기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까르페 디엠 현재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마 승전군에게 노예들이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지만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가 이거는 말은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외치면서 그리면서 이 로마 승전군들은 로마 승전한 사람에게 그 왕에게 아니지 장군이군요. 그 장군에게 관을 선물했대요. 너도 언젠간 죽을 사람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스트, 이방인, 그걸로 가장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미. 그 사람은 고통은 삶의 증거다. 까미를 얘기하려면 이거는 3박 4일 해야 돼요. 이분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1943년, 40 몇 년에 소설을 쓸 때 제일 처음에 썼던 소설과 뒤로 가면서 주제가 바뀌어요. 왜냐면 그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완전히 거의 다 죽었어요.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이런 속에서 전쟁이 끝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나갔고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끌려가서 죽어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몇십만 명씩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면서 막 노래만 하나만 슬픈 노래가 나오면
그러면 그냥 그 노래 듣고 죽고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요. 그랬을 때 그때 까미가 소설 속에서 쓰는 거예요. 소설이라기보다 이 시지프 신화에서 시지프 신화를 혹시 아시나요? 돌멩이를 굴려 올리면 이 시지프스라고 하는 왕이 교만했죠. 그래서 벌을 받는데 돌멩이를 돌산 위에다가 하나 올려놓으면 근데 이거는 뾰족해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거기에 머물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는 계속 올려요. 이게 노래로도 많이 나왔죠.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지프스가 왜 저기다가 올려도 굴러 떨어지는 걸 알면서 올리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는 바로 그 올릴 때의 고통 그리고 돌이 굴러내리는 동안에 그때 자기는 삶에 그동안은 아주 행복하게 안정을 찾고 다시 삶이 시작되지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젊은이들이 모두가 방황하고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살아있다는 것, 고통으로 해도 너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살아야 된다. 고통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딪혀라. 고통을 그것을 너의 삶에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 때문에 까미는 최연소 소설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젊은이들에게는 우상이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럽 모두가 영혼이 모두가 황폐돼 있고 힘들 때 까미가 정말 큰일을 한 거죠. 지금 우리도 이런 죽음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들 자살률 너무 높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정말 가슴 아파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고통도 삶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죽음을 미리 생각했다면 오히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웰다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통 그 옛날 것 중에 무속에서의 살풀이굿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살풀이굿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결한 사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낫다고 하는데 이승이 좋다고 하는데 그곳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한이 많았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남은 자들은 또 죽은 사람과 함께 남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통계를 보면은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평균 7명이 연이어서 연쇄 자살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한 나비의 효과하고는 달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속 살풀이굿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떠난 자의 용서와 남은 자의 화해. 혹시 얼마 전에 모 드라마 방송국에서 했던 델루나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거기에서 그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다듬어주고 그 한을 풀고 보내줘야 하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걸 모두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떠나면서 죽어서 떠나면서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거를 푸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웰다잉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또 그거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연맹 의료의학서는 이건 아주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 라틴어예요.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영어에서 메모리를 뜻하는 것이고 모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잘 살아라는 거죠. 잘 살아는 아까 뭐라 그랬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랬어요.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은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마 원정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고 여기서
자리가 없어 카르페 디엠을 안 했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개선 장군에게는 관을 선물했어요. 관을 선물하죠. 너도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로마에서 왜 그 유명한 그 삼두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친구를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왜 죽였냐 그랬더니 우리는 민주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가 황제가 됐기 때문에 죽였다. 그거 친구를 죽인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그 친구를 죽일 수 있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그게 로마를 오랫동안 지키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웰다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서 느끼시잖아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뭐 삼촌 고모 뭐 이런 윗대가 돌아가셨다가 요새는 얼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요새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내 차례가 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엊그제 분명히 교회에서 뵀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날 식사도 잘 하셨고 잘 웃으셨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른다. 왜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 중에 김주혁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의 경우도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반드시 나를 비껴갈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떠날 때면 우리가 잠시 외출을 해도 예를 든다면은 교통카드를 갖고 가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 도착 시간 출발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황천길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 거죠. 황천길을 떠날 준비는 언제든 하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걸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기피해요. 굉장히 싫어요. 더더군다나 나이가 드실수록 더 싫어하고 젊은 애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왜 꺼내세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래요. 제가 한번 제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옛날에 써놨었어요. 그러면서 유언장을 내가 저기다 써놨으니까 언제든 저기 뭐 서재에서 꺼내봐. 그리고 나는 뭐 장기 기증 해놨으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이러고 막 화를 내요. 그러나 아니죠. 그거 해놔야 돼요. 재수 없고 불길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말이 시댄다고 그 얘기 했는데 쟤 절에서 금방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죽음은 나와는 별개 것이다. 그리고 죽을 계획이 없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나는 아예 그런가 하면 아예 삶에는 미래에 대한 꿈도 없어. 근데 무슨 죽음까지 생각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니죠. 그래서 이 웰다잉이나 죽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려놓을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가족 간의 오해나 미움이 없어지고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품위 있고 존엄만 주고 그리고 죽은 후에 요새 그 유산 때문에 얼마나 집안이 엉망이 되고 그동안 가졌던 모든 재산 다 풍비박산되고 그리고 애들은 다 원수되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봐요. 그걸 위해서는 이걸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유언장이나 상속을 제대로 해놓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도 있죠. 그걸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이걸 준비해놓고 나면은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언제 죽어도 난 준비돼 있어.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오히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죽으면서 살아가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죽으면서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로 두려움으로 쫓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죽음에 모두가 아는 세 가지가 있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는 순서는 없다.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다. 다 알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얼마 전에 그 타타타라는 그 노래 속엔 그래도 수의를 입어서 옷 한 벌은 얻었다. 오히려 남는 장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런 재산도 무엇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베네 옷이나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넣을 것이 없고 올 때도 넣어 갖고 올 게 없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모르는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는 그건 자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그래도 조금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죽는가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존엄하게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외국에서는 자살, 뭐 스위스나 뭐 벨기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려면 길어지지만은 그거의 경우는 또 다른 거니까 여기서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죽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병원에서들 돌아가시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통계를 잡기 위해서 후회하는 거를 여러 군데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이면 외국이면 다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어떤 데는 25가지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뽑았을 때 좀 더 베풀지 못했다. 참지 못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 이거를 가장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좀 더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왜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이나 아내한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한테, 가장 사랑하고 있는 내 자녀한테 왜 사랑을 베풀지 못하세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준비를 잘하자. 웰다잉을 위해서 죽음 준비를 잘하자.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아직 멀었어. 그리고 회개 미리 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죽을 때도 늦지 않아. 뭐 죽을 때 가서 뭐 다 목사님 모시고 신부님 모시고 아니면은 스님 왔을 때 거기서 용서해달라고 목탁 두드릴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아직은 멀었어. 나도 내가 갚아야 할 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 재산이나 유언장, 상속 등 법률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그래. 미리 넘겨주니까 뭐 결국 다 집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객사한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넘겨줘요. 근데 사실은 재산은요. 자녀들이 아기가 어렸을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죽을 때 돈 넘겨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좀 주세요. 그래서 애들 잘 키우게 해주세요. 애기 과외를 하나요? 학원비라든가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아들의 돈이 모자라. 월급이 모자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애 버리고 나가서 같이 돈 벌러 나가요. 맞벌이로. 근데 부모는 돈이 많아. 그러면 애들이 뭐가 돼요? 엄마는 뭐고. 그랬을 때 돈 좀 주세요. 부모가 돈 있으면 자녀한테 줘야 돼요. 이거 그렇게 짜게 굴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줘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 효도계약서 받아두세요.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 그 방법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하면은 돈도 넘겨주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받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병원과 가족의 딜레마예요. 이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말기암이 돼서 죽음을 앞둔 바로 그때쯤이 되죠. 이랬을 때 지금 요건 그 앞에서도 같이 얘기해도 좋은 건데 사회변화와 웰다잉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봤을 때 바로 그것에 다른 거예요. 지금
사회가 우리 왜 그 앞에서도 석학들이 먼저 죽음을 기억했잖아요. 나라에서도요. 100불 GDP가 100불 이하로 되는 아주 못 사는 데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생존. 의식주 어떻게 해야 먹고 자고 그리고 입는가. 그래서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요새 우리도 밥은 먹었니? 이거 굉장히 따뜻한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기본적인 그 생존에 대한 자극이기 때문에 참 따뜻한 말인데 그것이 늘 가장 큰 화두면은 그건 큰일이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100불 이하의 아주 가난한 나라의 생존이 화두가 되는 거고 2만 불쯤 넘으면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죠.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힐링을 하려고 하고 웰빙을 생각하고 교육에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입에 풀칠하기 위한 교육 그런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개성을 찾고 문화와 예술을 찾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3만 불이 넘으면 죽음의 질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웰다잉법이 만들어진 게 우리가 3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2016년에 이 웰다잉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전연맹의료의향서가 작년에야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의 질을 생각하고 이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존엄한 죽음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OECD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질을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GDP가 많이 떨어져서 3만 5천 불이에요. 우리는 3만 불이고 거기서 일본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랑 또 아웅다웅,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죽음의 질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문화 수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인가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2016년에 요거를 아직 못 봤군요. 여길 보면은 2010년에 영국 이코노미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웰다잉법을 먼저 만들고 제일 먼저 실현하기 시작한 것이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죽음의 질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때 2010년에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40개국 중에서 32위로 거의 최저에 가까웠어요. 이게 2010년이었어요. 그랬는데 2016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웰다잉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그 세브란스에서의 김할머니 사건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웰다잉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해서 이때 다시 같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쭉 올라갔어요. 영국이 1위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미국은 좀 9위예요. 좀 떨어져요. 근데 일본이 아시아 중에선 대만이 6위예요. 대만이 호스피스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가 있죠. 대만은 좀 특이한 나라예요. 나중에 한번 여기를 강의를 할까 할 정도로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14위였는데 우리나라가 바짝 16위로 올라갔어요. 사전연맹 의료의향서를 만들게 되고 웰다잉법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죽음의 질에 대해서 국가가 법을 만들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까 50플러스 재단에서 거기에서 이 웰다잉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2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죽음 준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따로 공부를 깊이 하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왜 필요한가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정 1과 2를 두는데 1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누워 계신 이 환자분이 나라고 생각하면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그 의사가 뭐래? 이제 남은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보세요. 코에다가 끼고 뭐 온몸에 지금 다 전기선이며 이런 걸 넣어서 전기 자극으로 살아만 있는 거예요. 숨도 스스로 못 쉬어요. 인공호흡기로 하고 있어요. 이걸 빼면은 돌아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도 2달 후에 돌아가시고 이걸 하면은 그냥 놔두면 어떨 때는 2달 후면 돌아가시는데 이걸 하면은 석 달이 되는 수도 있대. 조금은 연장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가셔요. 그러나 그때 이 환자의 고통은 말도 못해요.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를 옆에서 42일간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봤습니다. 영양이 안 되니까 결국 이게 먹지를 못하고 식도를 못 넘기니까 목에다가 삽관을 해요. 목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와이어를 넣어서 액상으로 된 거를 집어넣어서 억지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인데 그거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말씀은 못 하시는데 그거 정말 옆에서 눈물겨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다. 그럼 어떡 하시겠어요? 남은 시간. 이걸 빼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열흘이라도 더 살겠다고 버티시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죠. 또 하나는 이제는 갑작스럽게 사고로 들어갔어요. 사고로 들어갔는데 역시 여기서도 살지 못한다는 결론은 났어요. 이미 뇌를 너무 크게 다쳤고 너무 과다출혈이 됐고 그랬을 때 병원에서는 그냥 놔두면은 방치하게 돼서 의사들은 처벌을 받아요. 그랬을 때 보호자인 또 환자인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랬을 때 이래도 억지로 또 인공호흡기를 하고 피 갖다 집어넣고 삽관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겠는가?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참 힘든 거예요. 이랬을 때 가족과 병원의 딜레마예요. 의사들은 이걸 안 하면은 의사가 할 일을 잘못했다고 야단 맞고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얘기하죠. 어머니 고통을 끝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지. 이런 딜레마. 그런가 하면은 의사들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199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어느 어머니가 여기서는 사진은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앓고 계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아버지가 그때 병원에 계셨는데 너무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이때 상황은 완전히 뭐 2달 후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살아는 계시고 완전히 임종기까지는 안 간 상태이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중환자실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이 드니까 집 팔고 아들도 집 팔고 딸도 집 팔고 그냥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돈이 없어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퇴원시켜주세요. 안 됩니다. 가면은 금방 돌아가실 겁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주세요. 그리고 있었던 아들, 딸이 다 좋다고 해서 퇴원을 시켰죠. 그랬는데 몇 달 후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망나니 같은 아니죠. 약간 좀 엄마를 속썩이었던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느냐. 함부로 뗀 거 아니냐. 그래갖고는 의사 선생님을 살인죄로 고발한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7년에 거친 재판 끝에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의사 자격증을 박탈당합니다. 이러면서부터 이제 병원에서 그전에는 좀 임종기가 오면은요,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면 내보내주고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 이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시고 나왔어요. 80년대였거든요. 그래갖고 모시고 나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브란스 병원 사태가 벌어지죠. 그때 이 김할머니가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병원에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만약에 저런 상태면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걸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 의사들은 살인죄로 기소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이거를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웰다잉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2016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걸 허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선택할 것이 있다. 이걸 보장할 의무를 국가는 갖고 있다. 근데 원하는데 그 고통이 싫어서 나가겠다는데 그걸 막는 거는 안 된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10조와 제3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에 의해서 웰다잉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떨 때 그러면은 태어날 수 있는 그럴 때 아무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혈액투석, 그 다음에 항암제 투석. 항암제를 넣는 것도 맞아도 소용없을 때는 항암제를 넣으면 안 돼요. 항암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넣는 거예요. 좋은 약이 왔는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그러면 가족은 그건 아니라고 못해요. 이랬을 때 본인이 미리 그거를 만들어 두어라 하는 거죠. 여기 심폐소생술은 그러면 뭔가 뭐 인공 그 호흡도 하는 거고 인공호흡기가 있고요. 이거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투여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임종계 연명의료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말도 못하게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웰다잉법이 만들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국민연명의료 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1855-0075로 전화를 하면은 언제든 알게 되죠.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약서를 만들어지는데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쓰러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 상담사로 저희가 그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연명의료의약서를 쓴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썼으니까 내가 나중에 병원에 가면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나를 편하게 죽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강제로 중단하지 못해요. 임종기 환자에게만 대상이에요. 회복 가능한 사람에게는 연명 거부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려면 스위스나 벨기에를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안락사와 존엄사, 지금 웰다잉법을 보고 이것이 안락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은 포괄적으로는 약간의 안락사적인 면도 약간은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안락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코에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줄을 껴갖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난 있고 싶지 않다. 난 존엄하게 품위 있게 나는 그냥 앓다가 죽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사전연명의료의약서는 건강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임종기에 있을 때. 그러나 이 사전연명의료의약서는 내가 만든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써 있는데 병원에 내가 실려갔다. 임종기다. 이러면 가족들이요. 절대로 우리 엄마 저거 다 빼주세요. 못해요. 가족들이 전원이 일치해야 돼요. 합의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써놓으면 언제든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 절차는 주치의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현명한 죽음 준비는 나의 몫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약서는 내가 바로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유언장을 쓴다. 이거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사전연명의료의약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만 유언장을 쓰지 마시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약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사전연명의료의약서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나오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거를 알고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1년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 언젠가 해야지 했는데
1년이 지났네. 그러면서 나 그거 하게 해달라고. 그거 좀 받아달라고 해서 제가 양식을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젊어서도 해놔도 좋습니다. 언제든.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 종합병원,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보건소는 전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주변에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저희 코테라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여기 소속 전문위원으로 있으니까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 의해서 이걸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세한 안내가 있고 이것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해야 돼요.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 그러면 이제 상담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서 이걸 해서 등록을 하면 한 달쯤 이게 꼭 주민등록증 나오듯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는 등록증이 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주소도 잘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로 또 연락이 갑니다. 등록이 됐습니다라고 가고 하는데 이거는 다 무료입니다. 저희도 무료 봉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는 5, 6년 전부터 이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무료로 해주니까 요거를 해주면은 정말 한시름 돋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동창들이 이걸 했는데 그 친구들이 연말이 됐을 때 하는 얘기가 내가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사전연명으로 양서 쓴 거다.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언니, 동생,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모시고 와서 다 지금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있으니까 그걸 하셔서 한 가지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엄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지키면서 그리고 존엄하게 잘 살다가 그리고 잘 죽겠다. 이것은 우리가 웰빙하고 같은 뜻이다.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죽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을 때 데스카페 뭐 이런 죽음에 대한 거 했더니요. 카페 허락이 안 나요. 무슨 자살 사이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하고 하고 났더니 그게 나왔는데 이건 두려워하고 피할 일이 아니에요. 치매도 피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웰다잉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의 기준은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기준은 주관적이에요. 죽음을 멀리한다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돈이 없다고 행복하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그런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을 사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떠난 후 나의 가족과 내 주변 타인들에게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방법. 죽는다는 거 굉장히 말이 좀 거칠죠? 세상을 떠나는, 눈을 감을 수 있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 주의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으세요? 내가 치매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치매는 두려워하면서 왜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노래하고 춤추고 운동하고 그걸 왜 안 하세요? 당뇨병보다 무서운 치매고 당뇨병이나 고혈압보다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사전연명의료양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다 전화하셔도 되고 저희 코테라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났어요.